영혼이 옮겨 붙는 현상인 빙의, 곡성,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이렇게 대흥행을 거둔 이 영화들의 공통점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빙의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지난 2월 1일 캄보디아 한 영화 세트장. 이곳에서는 공포영화 룸 스피릿 룸이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연 여배우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촬영을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추던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다면 죄송합니다. 엔지. 뭐 촬영장에서 대사 틀린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제작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 무엇인가에 홀린 듯 다짜고짜 옆에 있던 철사를 잡아채 상대 배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머. 자, 한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촬영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아니 뭐예요? 갑자기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목에 자국 난 게 저게 철사 자국인 거죠? 자, 저렇게 이제 난동을 부린 거죠. 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일. 자,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화 관계자 콤 소케이티트는 자신의 얼굴책 계정에 공포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후인가 봐요. 그리고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제작진들이 저 한 배우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다. 왜냐면 목을 조르는 영상을 얼굴책에 올렸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괜히 영화 띄워보려고. 근데 이거는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급하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제서야 전화기 그제서야. 끊은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현재 1,700만 뷰. 아우. 아니 이거 누가 바로 찾아낸 짜증나. 다음에 감독님이 찬 거예요? 아, 놀라지 마. 저예요. 아니 저게 왜 빠졌어? 나오기만 해봐 하여튼. 지난 65회 특종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에서 제가 인피 인형 괴담을 소개했는데 다행히도 한 인형 제작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졌죠. 간담을 서늘케 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에 있는 사찰 만넨지. 이곳에는 일본 열도를 진짜 리얼 소름 돋게 한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사연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인형은 18살 스즈키 나가요시가 자신의 3살짜리 여동생 기쿠코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한 독감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기쿠코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 재단에 인형을 올려뒀는데 며칠 뒤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단발이었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살아있던 겁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저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때부터 가족들은 이 인형에 딸 기쿠코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938년경 온 가족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사를 가야 하자 딸의 영혼이 깃든 인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근의 만넨지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한 인형을 보기 위해 만넨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쿠코 인형의 이야기는 신도를 모으기 위해 절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광부가 절에 맡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전설을 각색해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거죠. 아니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만한데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자라고 있다면서요? 한 기자님 말씀처럼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머리카락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구성하는 비늘층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에 있는 접착제를 영양소로 흡수해 계속 자랐다는 주장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모근 없이는 모발이 자라난 것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주장에 의해 다시 방향을 잃고 맙니다. 정말 의문이다.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의 공방과 억측이 거세지자
만렌지 사찰 측에서는 영험한 인형을 왜곡하지 마시오 라며 결국 인형을 사찰 내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환생. 티베트 불교에서는 위대한 스승 라마가 제자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마의 제자들이 환생자를 일컫는 린포체를 찾는 게 오랜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후판사원의 수도승 텐진 조파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2001년 10월 그는 자신이 모시던 스승 게셰 라마 콘촉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환생자를 찾기 위해 그 고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1년 또 2년이 지나 4년째가 되던 2005년 찾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스승이 생전에 수행했던 초액항 마을에서 스승의 환생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찾은 이는 3살 꼬마 텐진 응오드로. 근데 저 꼬마한테 그럼 네. 스승님 이러고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텐진 조파가 한 채 의심도 없이 이 꼬마를 스승의 환생자로 믿은 이유.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려준 환생자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와 소년의 아버지 이름 첫 자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마을에는 과거 스승이 직접 심은 나무가 있었는데 텐진 응오드룹이 매일 아침 이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줬다고 합니다. 첫 글자 같은 거는 사실은 이름에 쓰는 글자들이 또 뭐 석도 있고 뭐 현도 있고 뭐 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연들이 좀 겹쳐서 이런 게 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꼬마가 정말 스승의 환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 테스트 해보자. 네가 그러면 전생에 쓰던 걸 골라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염주며 종이며 북이며 모두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텐진 응오드룹은 달라이 라마에게 환생자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 그리고 환생. 과연 정말로 환생은 이 현세에 존재하는 걸까요?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2018년 6월 중국 산동성 해안 도시 청도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 이 뭐야? 이 새우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가사리 비가 내린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강한 폭우를 동반한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해산물 비.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해산물 비 인증샷은요, 온라인에서도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해산물 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중국 기상학 전문가들은 해산물 비를 보며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토네이도 때문이다. 그럴 것 같은데?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상승 기류로 끌어당겼고요. 이 상승 기류들이 약화됐을 때 해산물들이 육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시아에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해산물 비가 내린 6월 13일경에는 기상학적으로 토네이도의 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엔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허무하네요. 자, 두 번째, 강한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자, 바다에 강력한 강풍이 몰아칠 때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 그때 바닷속 해산물들이 딸려 올라와 강풍에 실려왔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청도 지역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이 있었고요. 그해 6월에 최대 풍속을 깬 시속 125.28km의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네 그럼.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설에도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들이 육지로 날아왔다고 하기에는 양식 어종이 이 중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해산물에는 모래나 암초들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전문가들은 태풍이 근처 해산물 시장으로 불면서 어패류와 조개 등을 공중에 날렸고 그것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오케이. 자, 과연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체 이 해산물 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다음 특종. 이것 역시 하늘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입니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북서부에 있는 마을 오드자체에서 온 제보였는데요. 자, 2005년 세르비아의 한 언론사에 걸려온 전화. 여기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하늘에서 왜 얘 떨어져요? 태풍이네 얘도. 자,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무려 10분 동안 오드자체 마을에 비처럼 내렸고요. 이 개구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약 3, 4일을 버티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개구리 종이었다는 건데요.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 아예 세르비아에서도 보기 힘든 북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 화물을 실은 비행기가 폭발한 게 아니냐. 그렇지. 이건 종말을 암시하는 거다. 종말의 징조다. 라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놨는데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2, 3일이나 살아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개구리 비 현상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 진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구리 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제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도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태풍이 쓸려가지고 날아온 거죠. 근데 종류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종류라며. 그래, 너무 그러면 많아요. 지중해를 다 넘어간 건데? 아, 진짜 이상하다. 별다른 왜 사건 이런 아니에요. 일이 생겼지?
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력한 폭풍이 네네. 어떻게, 왜, 가능하다면 또 개구리만 들어올렸을까요? 자, 같은 종의 생물만, 그리고 또 이 종의 생물들을 한 지역에만 집중시킨 개구리비. 과연 이 개구리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약 2000년 전에 그려진 지상화 페루의 나스카 라인. 이 나스카 라인 근처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동물들이 이동한 자국입니까? 1933년 처음 발견된 이 구멍들은 무려 약 7,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너비 약 1m, 깊이 약 1에서 2m 정도의 구멍들이 1,450m 정도 길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이 대규모의 구멍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왜 만든 것인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학자들의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일관되고 또 정교하게 돌을 깎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학자들은 7,000개 구멍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53년 고고학자 빅터 볼프강 폰 하겐은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추측했지만 구멍 안에서 사람의 유골이나 또 장신구 등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결국 가설로만 그쳤고요. 그리고 1984년 이곳을 찾은 고고학자 존 히슬롭. 곡식을 보관했던 장소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구멍을 파내어 큰 저장소를 많이 짓지는 않았을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UCLA 대학 연구팀이 고대 잉카 제국 시절 왕에게 바칠 곡물을 측정하기 위한 장소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 이 험난한 곳에 굳이 이걸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원주민들이 살았던 터가 아닐까? 일리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셔서 이런 단호한 할 평가 말이 너무 없어. 좋습니다. 네. 컵도 좀 이렇게 좀 얹어오셨잖아요. 그쵸? 예.
이쪽에 붙을까요, 저는? 야, 데스크린 크로스는 처음. 미안해서 해준 거예요. 2위니까. 아니는 뭐 결과는 일단 나오는 거니까. 네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굳이 하려고 하면 그럼요. 사람이 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는 오히려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